최 사장, 최 사장님, 어디 계세요? 거래처 사장이 야반도주했습니다. 4,200만 원을 떼이고 32년 도매상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60살, 통장엔 300만 원. 자갈치 시장 바닥에 앉아 생선을 팔던 박철민은 8년 만에 11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15억을 잃었고 교만의 대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다시 추락하고 일어서기까지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민입니다. 올해 69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실 겁니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그날 아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최 사장님이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년 단골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도매를 했던 저는 최 사장님 회사에 매달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외상 기간은 60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수금 장부를 펼쳤습니다. 4,200만 원이었습니다. 두 달치 물건값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진 번호였습니다.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갔습니다. 32년 동안 모은 돈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예금 2,100만 원, 적금 1,800만 원, 합쳐도 3,900만 원이었습니다. 4,200만 원을 갚으려면 부족했습니다. 도매상 보증금 500만 원을 빼고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래도 3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8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32년을 이렇게 끝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매상을 정리했습니다. 재고 물품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냉장고, 진열대, 저울까지 다 팔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매상 문을 닫았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열쇠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2월 초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4하구 달동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었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사 비용을 쓰고 나니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2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2월 중순 토요일, 손자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미술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 목록이었습니다. 물감, 붓, 도화지, 팔레트, 합계 28,000원. 지갑을 열었습니다. 만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세었습니다. 1장, 2장, 3장.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거로 제일 필요한 것만 사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전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0살. 평생 바다와 시장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20살에 생선 장사를 시작했고 30에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을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웠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월세 35만 원, 식비 50만 원,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15만 원.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뒤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새벽 4시. 평생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60살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자갈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32년 동안 도매상을 했던 제가 이제는 바닥에 앉아야 했습니다. 시장 관리소 관리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0입니다. 힘드실 텐데. 시장 구석 계단 옆 자리를 내줬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하루 자리세 5,000원. 다음날 새벽 5시 부산 공동어 시장 경매장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트럭으로 왔지만 이제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32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고등어와 갈치를 조금 샀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시장 구석 계단 옆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고등어 얼마예요? 한 마리에 3,000원입니다. 비싸네. 2,000원 해주세요. 32년 동안 수백만 원씩 거래했던 제가 이제는 1,000원 깎아달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2,500원에 드릴게요. 에이, 그냥 갈게요. 손님이 돌아섰습니다. 급하게 불렀습니다. 아줌마, 2,000원에 드릴게요. 첫 매출 4,000원. 저녁 6시. 돗자리를 걷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부에 적었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를 빼니 손실이었습니다. 이틀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경매장에서 더 싸게 사는 법, 손님과 흥정하는 법, 하루 평균 28,000원.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2월 설날, 손자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3장. 전부 꺼내줬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번엔 이것밖에 못 준다. 아이는 돈을 받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씩 줬는데 이제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60살이 실감났습니다. 3월,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나갔습니다. 시장 옆 좌판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전에 도매하셨죠? 여기서 뭐 하세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4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비닐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매출, 겨우 15,000원.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0살, 반지하 월세방, 비 맞으며 좌판 앉는 노인.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5월, 시장에서 옛 거래처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제 좌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등어 몇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도매상 사장에서 좌판 노점상으로 이 추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하루 3만 원.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이 끝날 무렵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520만 원.
반년 동안 22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적었지만 늘고는 있었습니다. 7월 어느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시장 입구 은행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245만 원 플러스 3만 원, 현대차 18만 원 마이너스 2천 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파도처럼 출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기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2017년 7월 어느 토요일 밤,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빌려온 태블릿을 두고 잠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식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 아버지가 설치해 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화면을 만졌습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들이 촘촘하게 늘어서 있었고 선 하나가 그 위를 구불구불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도였습니다. 높이 솟았다가 깊이 내려앉았다가 잔잔해졌다가 다시 거칠어지는 모습. 영락없이 바다의 물결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봤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15년, 2010년, 2005년, 10년 넘게 쌓인 파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40년 동안 바다에서 파도를 봤지만 이 화면 속 파도는 달랐습니다. 규칙이 있었고 반복이 있었고 패턴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시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들이 초 단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45만 원이 246만 원이 되고 다시 244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라는 숫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천주, 만주, 10만주. 숫자가 클 때 가격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고기 떼가 몰려들 때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월요일, 부산 시민도서관에 갔습니다. 60 노인이 컴퓨터 자리에 앉으니 사서 선생님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주식 초보라고 쳤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젊은 강사가 화면에 나타나 캔들 차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빨간 봉은 오른 날입니다. 파란 봉은 내린 날이고요. 봉의 몸통은 시가와 종가를 나타내고 위아래 꼬리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상을 멈췄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따라했습니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선들이 위로 정렬되면 상승 추세, 아래로 정렬되면 하락 추세. 차트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선들이 가지런히 위를 향할 때 가격이 올랐고 뒤엉킬 때는 횡보했습니다. 매일 오전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 4시간씩 무료 강의를 들었습니다. 거래량, 지지선, 저항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노트 한 권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노트를 샀습니다. 8월 어느 날 시장 옆 좌판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도서관에서 뭘 그리 열심히 하세요? 공부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공부예요?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1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태블릿으로 차트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각 종목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묵직하고 느리게 움직였고 바이오 종목들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량과 가격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고 거래량 없이 가격만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전자는 힘이 있어 보였고 후자는 약해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볼 때와 비슷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을 때와 조류만으로 파도가 일 때의 차이 같았습니다. 9월. 한 달이 지나자 캔들의 모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아랫꼬리가 달린 망치형은 반등 신호, 긴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은 하락 신호, 십자형은 망설임. 차트책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책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 차트에서 찾아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10월 초, 처음으로 가상 투자 앱을 깔았습니다. 가짜 돈 1000만 원으로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이틀 뒤 3% 올랐고 나흘 뒤 5% 빠졌습니다.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버텼고 다시 올라 2% 수익으로 팔았습니다. 가짜 돈이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를 샀습니다. 이번엔 떨어졌습니다. 5%, 7%, 10% 계속 떨어졌습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12% 손실에 팔았습니다. 가짜 돈인데도 속이 쓰렸습니다. 그날 밤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손절매 강의였습니다. 5%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파는 게 원칙입니다. 강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1월부터 규칙을 정했습니다. 5% 손실이면 무조건 매도, 10% 수익이면 절반 매도, 20% 수익이면 전량 매도. 가상 계좌로 한 달 동안 25번 거래했습니다. 13번 수익, 12번 손실, 수익률 플러스 8%, 1000만 원이 10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짜 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생선 장사는 계속했습니다. 하루 벌이는 여전히 3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700만 원, 900만 원, 1100만 원. 12월. 도서관에서 추세선 긋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상승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선. 실제로 차트에 선을 그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주가가 그 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선에 닿으면 반등하고 선을 뚫으면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시장도 바다처럼 흐름이 있다는 것을. 파도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주가에도 상승과 하락의 주기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조류를 거슬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흐름을 읽고 흐름을 타고 흐름이 바뀌면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연말, 손자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해요? 공부한다. 무슨 공부요? 숫자 공부.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학생이 됐네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700만 원. 1년 동안 생선 장사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상 투자는 3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률 50%. 물론 가짜 돈이었습니다. 실제 돈으로 하면 달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차트를 읽을 수는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1700만 원 중 절반인 850만 원으로 계좌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61살에 도전하는 것이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증권사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61살에 처음 계좌를 연다는 게 특이했을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30분 뒤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계좌 번호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통장에서 8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숫자가 사라지는 걸 보니 아찔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했고 이제 시작해야 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계좌에 8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9시까지 4시간이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이 말랐습니다. 40년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밤새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결국 포스코를 선택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회사였고 철강이라는 사업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차트도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9시 정각, 시장이 열렸습니다. 주가는 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주, 69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체결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첫날은 1% 올랐습니다. 6만 9천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하루 생선 장사 이틀 치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보합이었고 셋째 날 2% 더 올랐습니다. 수익률 3%,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주일치 생선 장사벌이를 나흘 만에 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 3%, 4%, 5일째 되자 5%까지 빠졌습니다. 배웠던 원칙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5% 손절.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랐던 3%가 아까웠습니다. 내일 다시 오를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6일째, 7%까지 떨어졌습니다. 7일째, 9%까지 빠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69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20일 넘게 생선을 팔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5%에서 팔았어야 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결국 마이너스 12%에 팔았습니다. 손실 확정 82만 8천 원. 계좌 잔고는 767만 2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나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깨달았습니다. 가상 계좌와 실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짜 돈은 잃어도 아프지 않았지만 진짜 돈은 1%가 떨어져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원칙을 세웠지만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트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선 장사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고등어를 사고 시장에 앉아 하나씩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가격을 깎았고 저는 말없이 응했습니다. 하루 3만 원이 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다시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는 그대로 767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선 장사로 모은 돈 5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817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됐습니다. 2월 중순 두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250만 원어치, 계좌의 30%만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남겨뒀습니다. 첫 번째 실패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돈을 한 번에 넣으면 안 됐습니다. 사흘 만에 4% 올랐습니다. 이번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절반을 팔았습니다. 5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했고 일주일 뒤 7% 더 올랐을 때 전량 매도했습니다. 총 수익 13만 5천 원. 작은 성공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감정을 통제했고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규칙을 다시 적었습니다. 첫째, 5% 손절은 무조건 지킨다. 둘째, 계좌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남긴다. 셋째, 한 종목에 4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3월에는 3번 거래했습니다. 한 번은 수익, 한 번은 손실, 한 번은 보합이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 8%,
계좌는 880만 원이 되었습니다. 크게 번 것은 아니었지만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4월, 현대차와 네이버를 샀습니다. 현대차는 5% 손절에 걸려 팔았고 네이버는 15%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달 수익률 플러스 6%, 계좌는 9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해 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도 바다처럼 조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오르는 날이 있고 약하게 빠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질 때와 조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물때를 보듯 시장에서도 흐름을 읽어야 했습니다. 5월, 생선 장사로 또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계좌에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총 1030만 원이 되었습니다. 850만 원으로 시작해 82만 원을 잃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더 늘렸습니다. 느렸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뭐 해요? 여전히 공부한다. 어려워요? 어렵지. 하지만 재미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지금 새로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바다요? 할아버지는 생선 파는데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선도 팔지. 하지만 다른 바다도 보고 있어.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든 뒤 차트를 켰습니다. 빨간 봉과 파란 봉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처럼. 1년 전만 해도 이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흐름이 보였고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61살.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원칙을 배웠고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느렸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62이 되었습니다. 계좌는 1,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생선 장사를 그만두기로. 자갈치 시장 관리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둡니다.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에서 일할 겁니다. 무슨 일인데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32년 도매상, 3년 좌판 노점, 합쳐서 35년. 자갈치 시장과의 인연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차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 개장 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장중에는 호가창을 지켜봤습니다. 오후에는 복기를 했고 저녁에는 다음 날 종목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해 연말, 계좌는 3,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큰 고기를 잡았다고 방심하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을. 원칙을 더 철저히 지켰습니다. 2020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2월 어느 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 이틀에 5%, 사흘에 8%, 폭락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가 빠졌습니다. 제 계좌도 흔들렸습니다. 3,200만 원이 2,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절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고기가 몰린다는 것을.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전량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3월 중순, 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네이버를 샀습니다. 카카오를 샀습니다. 떨어진 우량주를 모았습니다.
계좌의 80%를 투자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20%, 5월에 30%, 6월에 50%,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계좌는 5,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빼냈습니다. 2,5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풍어가 왔을 때 일부는 말려서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2021년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붐이 일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저는 초반에 들어가 중반에 빠져나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1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64, 3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해 가을, 월세방을 옮겼습니다. 사하구 반지하에서 연제구 투룸으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트레이딩 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니터 2대를 샀고 책상과 의자를 새로 샀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떠난 지 2년, 제대로 된 작업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2021년 연말, 계좌는 2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시련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시장이 장기 하락장에 들어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중을 줄였습니다. 80%를 현금화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썰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6개월 동안 시장은 30%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계좌는 10%만 손실을 봤습니다.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월쯤 되자 바닥 신호가 보였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신중하게 샀습니다. 가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끝났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가장 깊이 내려갔을 때가 가장 큰 파도가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10월부터 삼성전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5만 원대에, 5만 5천 원대에, 6만 원대에 매주 조금씩 샀습니다. 분할 매수했습니다. 계좌의 50%를 투자했습니다. 제 원칙을 깬 것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11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해제했습니다.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계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지켰고 바닥에서 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계좌 3억 2천만 원, 예금 2억 3천만 원, 총 5억 5천만 원. 하락장 속에서도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배를 지키는 법을 알았고 닭을 내릴 때와 돛을 펼칠 때를 구분했습니다. 5년 동안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차트의 선들은 조류처럼 움직였고 저는 그 리듬을 읽었습니다. 거센 장에서는 닭을 내렸고 탐욕이 커질 때는 돛을 접었습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밤, 모니터 앞에 앉아 1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장은 혹독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 6년 만에 5억을 넘겼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제대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치킨집 빚 3천만 원도 조금씩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65, 6년 전 자갈치 시장 바닥에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투룸 집에서 모니터 2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기회가 얼마나 클지,
그 기회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 얼마나 위험할지 2023년 봄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 AI 붐이 일었고 엔비디아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들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2022년 가을부터 삼성전자를 모아뒀던 상태였습니다. 6만원대에서 모은 주식이 3월엔 7만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큰 파도처럼 오르내리며 수익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5억이 7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5억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을, 계좌는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까지 합치면 23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6, 6년 전 300만 원으로 시작해 23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포항 북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용 면적 84이, 4억 원짜리였습니다. 현금으로 샀습니다. 평생 월세로 살다가 66에 내 집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파트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40년 전 배를 타고 나갔던 그 바다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려와 새 집을 구경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진짜 좋다.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학원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그해 연말, 계좌는 30억을 넘었습니다. 총 자산 35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이 수십억을 벌었다고. 2024년 초, 증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VIP 고객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서면 본사로 초대받았습니다. 고급 사무실, 원두 커피, 친절한 직원들, 처음 느껴보는 대우였습니다. 생선 냄새 나던 어부가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봄이 되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폭발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도 뒤늦게 들어갔습니다. 15만 원대에 샀고 2달 만에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5억을 투자해 1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승이었습니다. 5월, 계좌는 50억을 돌파했습니다. 총 자산 55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억 만들 때까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30억까지도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50억이 넘자 자신감이 과신으로 바뀌었습니다. 7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VIP 센터 담당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프리미엄 정보방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방이요? 네. 월 회비 200만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종목, 대형 작전주 정보, 급등 예상 종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 방식으로 해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실적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추천 종목 평균 수익률 65%입니다. 어떤 종목은 한 달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억을 100억으로 만들려면 박 사장님 방식으로는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보방을 이용하시면 1년이면 됩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월, 가입했습니다. 첫 추천 종목은 중견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3억을 투자했습니다. 제 원칙은 한 종목의 계좌에 10% 이상 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깼습니다. 확실한 정보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 올랐습니다. 2주일 만에 35%였습니다. 1억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방식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7월, 두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었습니다. 대형 고객사 수주 소식이 곧 나온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엔 5억을 넣었습니다. 한 달 만에 30% 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계좌는 60억을 넘었습니다. 2달 만에 10억이 늘었습니다. 정보의 힘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정보의 힘이었지만 그때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8월 초, 세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대형 작전이 들어간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10억을 넣었습니다. 첫 주에 12% 올랐습니다. 둘째 주에 15% 더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는 75억을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면 100억은 금방이야. 8월 중순, 네 번째 추천이 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이 진짜입니다. 목표가 2배입니다. 대형 작전이 확실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이번 주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3번이 모두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억을 넣었습니다. 계좌의 40%였습니다. 바다에서 배운 모든 원칙을, 7년 동안 지켜온 규칙을 모두 버렸습니다. 첫날 6% 올랐습니다. 둘째 날 8% 더 올랐습니다. 셋째 날 10%를 더 뛰었습니다. 누적 수익률 26%, 7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는 85억을 넘어섰습니다. 67, 300만 원으로 시작해 7년 만에 85억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100억은 이번 달 안에 넘기겠어. 하지만 넷째 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다섯째 날 7% 빠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정보방에 전화했습니다. 일시적 조정입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이번 주까지는 버티십시오. 저는 믿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 급락했습니다. 화요일 18% 더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거래량이 폭발했지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잔량만 쌓였습니다. 목요일에도 하한가였습니다. 금요일에도 하한가였습니다. 사흘 연속 하한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거래가 조금 됐습니다. 주가는 매수가 대비 48% 빠진 상태였습니다. 14억 4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정보방에 전화했습니다. 곧 반등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는 또 믿었습니다. 화요일에도 떨어졌습니다. 수요일에도 떨어졌습니다. 목요일 결국 팔았습니다. 주가는 매수가 대비 50% 빠진 상태였습니다. 15억이 날아갔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보방에서 번 돈 4억을 빼도 순손실 11억이었습니다. 계좌는 7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5% 손절 원칙을 지켰다면 1억 5천만 원만 잃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50%까지 버텼습니다. 정보방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버튼을 누른 건 저였습니다. 30억을 한 종목에 넣은 것도, 원칙을 버린 것도, 욕심을 부린 것도, 판단을 남에게 맡긴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67 노인이 컴퓨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4시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교만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가르쳐준 것들을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 것, 원칙을 지킬 것, 흐름에 휩쓸리지 말 것,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15억, 7년간 하루 3만 원씩 모으고 원칙 지켜 쌓아온 돈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교만이 가장 비싼 손실이라는 것을. 2024년 9월 정보방을 탈퇴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건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계속하시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70억.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85억에서 70억으로 줄어든 숫자가 주는 아픔은 컸습니다. 15억. 7년의 땀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적어뒀던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구겨진 페이지, 첫 장을 펼쳤습니다. 5% 손절은 무조건 지킨다. 계좌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남긴다.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단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손자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다.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항상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10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잘 아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종목에 5억씩, 계좌의 7%만 투자했습니다. 네 종목에 분산했고 나머지 50억은 현금으로 남겼습니다. 수익률은 낮았습니다. 한 달에 3%.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매일 조금씩 잡는 게 한 번에 몰아서 잡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11월. 계좌는 72억이 되었습니다. 2억을 회복했습니다. 작은 숫자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12월 말. 계좌는 75억. 5억을 회복했습니다. 방향을 되찾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왔고 마음도 안정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8이 되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방학 때 포항에 내려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응. 할아버지는 괜찮아. 이번엔 뭐가 달라요? 욕심을 버렸어. 그게 가장 어렵더라. 1월부터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AI 반도체 업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모아둔 물량이었습니다. 조급하게 사지 않았고 천천히 모았던 것이 빛을 봤습니다. 10% 올랐습니다. 수익이 낮아 절반을 팔았습니다. 원칙대로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계좌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78억, 82억, 85억. 속도가 붙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방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90억을 돌파했습니다. 예금 25억까지 합치면 115억이었습니다. 그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5억을 빼내기로 했습니다. 계좌에서 현금으로 옮겼고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계좌는 75억이 남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풍어가 왔을 때 일부는 말려서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여름. AI 관련주들이 또 한 번 급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한 종목에 7%, 현금 보유 50%. 원칙을 지켰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계좌는 80억이 되었습니다. 예금 40억까지 합치면 120억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 8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크다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왜 부르셨어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5억이다. 가져가거라. 아들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다. 세금 내고 정식으로 증여하는 거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라. 빚 없이 당당하게. 손자 민준이에게는 3억을 신탁으로 묶어줬습니다. 아이가 30살이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아, 이 돈으로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남의 눈치 보지 말고. 8억을 나눠주고 나니 112억이 남았습니다. 계좌 67억, 예금 45억.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9월 중순, 구룡포항을 찾아갔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부두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배들도 그대로였습니다. 40년 전 제가 배를 탔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작은 배 한 척을 샀습니다. 30톤급 소형 낚싯배였습니다.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투자용이 아니었습니다. 취미용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할 배였습니다. 배 이름을 새겼습니다. 평원 2호. 10월. 시장이 또 요동쳤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중을 줄였고 현금 비율을 70%로 높였습니다. 계좌가 62억으로 줄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전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샀습니다. 계좌는 67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금 45억까지 합치면 112억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자에게 준 8억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12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억을 잃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언제든 찾아온다는 것, 원칙을 버리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라는 것. 2025년 10월 69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8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입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여전히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오르고 내리고 흔들리고 잔잔해지고 바다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숫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계좌가 85억을 넘었습니다. 예금 25억까지 합치면 총 110억입니다. 300만 원으로 시작해 8년 만에 이룬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제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말입니다. 평원 2호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파도를 봅니다. 예전처럼 그물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다를 느낍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맞고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난 토요일, 손자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앉아 차트를 함께 봤습니다. 빨간 봉과 파란 봉을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어려웠지. 하지만 하나씩 배우니까 보이더라.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성공한 게 아니야. 네? 그럼 뭐예요? 살아남은 거지. 그게 전부야.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뭘 했어요? 원칙을 지켰어. 욕심을 버렸어.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 실패도 했어요? 물론이지. 15억을 한 번에 잃은 적도 있어. 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울었지. 밤새도록. 그리고 다음날 다시 시작했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하는 게 더 무서웠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음이 편해서야.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은 필요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야. 그리고 평온. 어제 오후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바다였습니다. 8년 전 자갈치 시장 바닥에 앉아있던 61살 노인.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었던 그날. 지금 69살. 통장에는 110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얻은 건 따로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바다에 나갈 시간. 손자와 차를 마실 시간. 새벽 산책을 할 시간. 책을 읽을 시간. 그리고 평온입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 8년 전 제게는 돈이 없었지만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3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지금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트를 봤습니다. 어제보다 0.5% 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사야 한다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봅니다.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삽니다. 투자는 계속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사는 게 아니라 투자로 사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다와 시장 둘 다 끝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있고 폭풍과 고요가 있고 탐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읽는 것, 그리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1살, 300만 원밖에 없었던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바다를 잃었지만 새로운 바다를 발견했습니다. 도매상을 잃었지만 새로운 길을 배웠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원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숫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성공보다 평온이 소중하다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이제 저는 돈보다 시간을 선택합니다. 숫자보다 평온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률일까요? 원칙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온일까요? 300만 원으로 시작해 110억을 만들기까지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69. 저는 다시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도를 느끼러 나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통장에 110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온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